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세월호 3차 청문회가 있었죠. 나와야 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박근혜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불출석했습니다. 그래서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들을 고발했지요. 그런데 검찰이 정부 주장을 컨트롤-C, 컨트롤-V 하면서 각하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런 검찰이 자기를 구속한다고 하니 우병우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이거 왜 이래, 선수끼리, 응? 근데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이랬겠네요. 정말 가족 같은 소리입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 하던 시절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 비서를 꽂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공단 이사장이 거절했어요. 그러자 국회로 불러서 반말까지 섞어가며 고압적인 태도로 채용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냥 해. 내가 결혼도 시킨 나인데 성실하고 괜찮으니까 믿고 한번 써봐. 이랬다는 거지요. 네가 결혼시키면 인재가 되는 모양이지요. 아예 정계 은퇴해서 통일교처럼 합동결혼식 주례를 하면 어떨까요? 주례를 하는 순간 다 인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유치원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형 단설 유치원 설립을 자제하겠다, 이렇게 발언해서 어린이 학부모들의 강한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엄마들의 바람은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 이거 아니겠어요? 한편 5년 전 같은 자리에 갔던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국공립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 선생님들께 의견을 묻겠다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익단체 행사장에 가서 다수 민심에 반하는 민원을 공약으로 내거는 행위. 이게 새정치는 아니겠죠? 광고 후에 김용민의 뉴스 농장으로 이어갑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김용민의 뉴스 농장. 재벌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사회이사는 독립해야 한다. 이걸 강조한 후보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사회이사 시절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좋게 봐주어서 거수기지, 만약 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면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입힐 부실기업 인수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가능합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좀 길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본의원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었던 포스코의 몰락을 가져온 MB정부의 정준양 회장 선임과 성진지오텍 부실 인수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책임과 함께 안 후보가 공정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당시 안 후보는 포스코의 사회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 측의 해명이 기가 막힙니다. 한마디로 하나마나한 답변이고 책임 떠넘기기식 답변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분이 내놓은 검증 답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안 후보 측은 언론에 안 후보의 사회이사와 이사회 의장 시절 활동은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다 공개가 되고 이를 보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어처구니 없는 답변입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회의록은 일반적으로 비공개 자료이고 포스코는 2009년 한 차례 일부 공개를 빼고 김상조 교수님에 의해서 소송 끝에 공개를 받았습니다. 포스코 역사상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안 후보 측은 공개되지도 않은 이사회 회의록 운운하며 거짓 해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던 2009년 MB정부 시절에 임기가 1년이나 남은 이구택 회장이 자진 사퇴하고 정준양 회장이 선임되는 과정에 정치권이 개입한 정황은 이미 언론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안철수 당시 사회이사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정치권의 개입에 관한 어떠한 조짐도 느끼지 못했다고 적극 정준양 회장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인지 안 후보가 포스코에서 제공하는 3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 급여, 스톡옵션을 통한 4억 원의 이득, 당시 사회이사였던 박원순 시장은 스톡옵션을 거절했습니다. 이 점과 큰 대비를 보입니다. 항공료 1억 등 합계 9억 원 상당의 여러 가지 혜택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 공개되지도 않은 이사회 회의록 운운하며 거짓 해명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회피를 넘어 책임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포스코의 부실기업 특혜 인수 안철수 의장은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상식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성진지오텍 부실 인수에 대한 해명 역시 무책임하기 그지없습니다. 당시 경영진이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매우 장래성 있는 기업으로 보고했던 사안이며 당시 회장이었던 정준양 씨 재판에서도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는 합리적 판단에 근거했다는 취지로 판결이 났다고 말합니다. 이 판결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독할 수 있습니까? 안철수 의장이 성진지오텍의 인수가 특혜 인수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은 매우 높습니다. 성진지오텍 인수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3월 11일부터 12일 포스코와 당시 성진지오텍의 오너인 전정도 회장 간의 인수가격 합의, 당시 3월 10일 코스피 종가는 1,050원이었습니다. 와 정준양 회장의 승인으로 매매가격이 확정된 후 M&A를 담당하던 전우식 당시 포스코 전략사업실 실장은 2010년 3월 15일 16일 이틀간 사회이사들을 방문하여 성진지오텍의 현황과 삼성증권의 기업가치 평가 결과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상장사 간 M&A로 기밀 유지가 어려워 정보 유출로 인한 시가 상승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사회 승인 조건부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자, 이사회 승인 조건부 주식 매매 계약입니다. 이것이 거수기의 실예입니다. 이미 주식 매매 계약을 마쳤습니다. 단서만 이사회 승인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손을 들어준 겁니다. 세 번째, 2010년 3월 17일 포스코와 전정도 회장 미래에셋 사이에 이사회 승인 조건부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2010년 4월 22일 포스코 이사회 재정 및 운영위원회에서 성진지오텍 인수계획 사전 심의하고 2010년 4월 23일 포스코 이사회에서 승인함으로써 성진지오텍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포스코에 인수된 성진지오텍은 당연히 2년 연속 단기 순손실을 엄청나게 기록하고 2013년 포스코 내 가장 우량 계열사인 포스코 플랜텍과 합병합니다. 포스코는 무려 5천억 가까운 4,983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도 경영 악화를 막지 못해 결국 2015년 포스코 플랜텍마저 워크아웃 됩니다. 악화
약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전형적인 신뢰입니다. 인수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 개최 전에 전우식 실장으로부터 사전 설명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성진지오텍의 심각한 경영부실, 즉 2008년의 부채 비율은 6,932%, 인수 직전인 2009년 부채 비율은 무려 97,550%, 출처는 조세일보입니다.가 보도되었습니다.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안진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도 2년 연속 감사 의견으로 이러한 상황은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저도 재판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외부 감사인이 이렇게 이 정도의 표현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존속 기업으로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감사보고서는 거의 확증에 가까운 감사보고서입니다. 지금 그렇게 엄정하게 말씀하시는 공정경제의 공약을 내거시는 안철수 후보로서는 그 당시 수미일관하게 지적을 하고 이 거래를 성사를 막았어야 됩니다. 안 후보 스스로도 우리나라 기업 사회이사 대부분이 사실상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며 이는 재벌 총수와 학연, 지연 등으로 얽혀있는 사람을 사회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견제와 감시라는 사회이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결과라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었던 안 후보가 당시 경영진이 매우 장래성 있는 기업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포스코 경영진을 위한 거수기로 활동했음을 자인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이러한 불공정 의혹을 해명하지 않고서는 공정경제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안 후보가 이와 같은 의혹과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해 피하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검증공방 제2라운드입니다. 안철수 후보 측이 선대위 수석 대변인 손금주 의원을 내세워 안철수 후보 딸 설희 씨의 재산 형성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설희 씨의 재산은 1억 3천만 원이고 요건이 안 돼서 공개를 안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증빙 서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설희 씨의 급여만으로는 미국에서 혼자 살 수 없다며 공세를 지속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들어보시죠. 여기서 본인은 안철수 후보의 딸입니다. 본인의 2017년 4월 현재 재산은 예금과 보험을 포함하여 약 1억 1,200만 원입니다. 별도로 미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2013년식 자동차 현재 시가로 2만 달러 안팎,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상당이겠습니다. 한 대 있을 뿐입니다. 이 재산은 부모와 조모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받은 것과 본인의 소득, 원화 기준 연 3천 내지 4천만 원 상당입니다. 본인의 소득의 일부를 저축한 것입니다. 참고로 안철수 후보의 딸에 대한 학비 지원은 대학 시절과 대학원 1학기까지에 그쳤습니다.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그 어디에도 안철수 후보의 딸의 소유인 부동산과 주식은 전혀 없습니다.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본인이 번 돈만으로 유학생활하면서 차도 사고 저축도 했다고 합니다. 인근에서 유학을 했다는 분들로부터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께 다시 요구합니다. 첫째, 왜 딸의 재산을 숨기려 했는지 그 이유부터 해명하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둘째, 석연치 않은 재산 공개 거부 신청 그리고 공개 거부 승인 과정을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독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냐 하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넷째, 딸의 재산을 숨긴 이듬해 아들, 딸의 직업, 취직일,
급여를 공개하게 하는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을 대표 발의한 의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는 논란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위기의 한반도 진단입니다. 통일 외교 분야 최고 전문가 하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정세현 전 장관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미국 트럼프 정부의 4월 북폭설, 즉 우리 정부의 동의 없는 미국의 독자적인 군사행동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들어보시죠. 미국이 북한을 위협은 할 수 있지만 치기는 난 못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이유는요? 왜냐하면 이제 시리아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시리아는 우선 핵무기 없습니다. 그렇죠. 예. 북한이 한 대 맞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 한반도의 전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미국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 두 번째, 지금 아까 그 중북 접경 지역에 중국의 병력이 집결되어 있다는 말씀하셨죠? 네네. 대만발 그 뉴스긴 한데, 네. 한 15만 명이 지금, 집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미국이 북한을 칠지도 모른다는 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중국이 그쪽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하. 건드리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건 북한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기 6.25 때 참전했던 거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순망치한. 북한이 당하면은 바로 중국으로 그 불똥이 튄다.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미국이 함부로 북한을 칠 수 없고, 또 하나 지금 우다웨이가 어저께 서울에 왔다가 지금 곧 평양 다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우다웨이를 통해서 아마 이런 그 미중 정상회담 결과 그리고 중국의 입장 또 한국의 입장 이런 걸 잘 전달하면은 북한도 함부로 김일성 생일을 맞이해서 핵실험을 한다든지 하는 일을 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봐요. 그럼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시그널을 주고받는 겁니까? 그렇죠. 서로 지금 기싸움을 하지만 네. 어쨌든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북한의 행동을 중국이 나서서 좀 자제시켜라 하는 그런 취지, 그런 목적으로, 그런 뜻으로 이번에 항공모함 전단을 이쪽으로 다시 돌린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실제 전쟁에 위협이 있다면 미국은 지금 남한에 한국에 있는 미국인부터 소개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거 쉽지 않아요. 30만 명이나 있는데 아하. 미국 사람이 30만 명이나 있고 미군이 한 1만 8천 명 있다고 그러지만 미국 사람이 30만 명이나 있죠. 94년에 그 영변을 북격하려고 할 때 그 전에 당시 대사의 가족들을 일본으로 철수하는 그런 일은 있었지만은 지금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30만 명이나 되는데 함부로 못하죠. 뭐 저쪽에서 미사일 쏘거나 뭐 여러 가지 장사선풍 쏘면은 한국 사람만 맞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인들, 남한에 거주가 있는 미국인들 30만 명을 지금 뭐 공항으로 빼돌린다든가 그런 움직임도 전혀 없고 하기 때문에. 예. 예. 6.25 때하고도 또 다릅니다. 6.25 때는 미국 사람이 군인밖에 없었죠.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전쟁의 직접 신호라든가 이건 뭐 말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 지금 증권시장이 출렁거리고 달러 환율이 지금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경제 아주 안 좋아요.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미군의 한반도 개입이 전개되면 그때도 손가락만 빨고 있을 것 같아 답답합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때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부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장관님. 네. 지금 미국 시민권자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30만 명 된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민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94년도에도 한번 영변 핵시설 폭격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이 계획을 포기했던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영변을 폭격했을 때는 이제 전면전으로 갈 것이다. 북한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그렇죠. 그 경우에 이제 보면은 뭐 전쟁이 나고도 한 3개월 정도 안에 미군이 한 5만 2천 명, 한국군이 49만 명이 전사한다. 예. 뭐 민간인은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아직 미국이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미국 시민들의 어떤 안전, 그다음에 한국인의 안전도 생각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예. 북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지금도 역시 미국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높지만 그러나 한국 정부가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미국한테 선제 타격은 안 된다라고 전달하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가 미국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이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한국 정부나 또는 조야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 절대 선제 타격은 안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을 강력하게 가지고 주장해야 된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을 폭격한다면 군사 전문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북핵 문제가 더욱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는 등 터지는 나라가 된다. 이겁니다. CBS 라디오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다고 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중국의 입장도 매우 긴박해지고 있어요. 예. 우다웨이 특별사무가 한반도 담당 특별사무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한중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예. 이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각기 북한을 만류하고 또는 협박하는 네네. 이런 흐름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다 도외시하고 북한이 정말로 태양절 예컨대 4월 1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모종의 전략적 도발이 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정말 트럼프로서는 어떤 행동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거예요. 네. 아주 뭐 이제 힘 대 힘으로 한번 부딪혀 보자는 얘기인데 예. 그렇게 되면은 저는 군사적인 무력 시위가 계속돼서 네. 2013년에 전개된 전쟁 위기와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고 예. 그때 66일 정도 미국과 북한 간에 서로 무력 시위가 오고 가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와 유사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경제 제재 면에서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예. 그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든지 예. 또 중국이 이제 북한의 원유 공급을 못하도록 고강도 압박을 추가로 예. 구사하는 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또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제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 이런 어떤 조치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중국은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지는 않겠다고 또 나름대로 자기식의 어떤 외교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과정에서 북핵 문제가 더욱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예. 이게 뭐 예측될 수 있는 영역에서 점점 더 불확실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한반도 리스크를 크게 고조시킬 것으로 보는 건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계속 긴장은 고조돼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직접적 북폭 이런 건 유언비어 좀 선을 그어주신 거네요. 예, 아직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잽싸게 사드 찬성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입니다. 북한이 재차 핵실험을 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언급했고요. 가장 먼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의당은 대선 후보 당대표부터 솔선해서 찬성 입장으로의 선회를 노골적으로 피격했습니다. 박지원 당대표 인터뷰,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거 꼭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딱 하나 있는 게 사드 관련 문제인데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거하고 당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부각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사드는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반대했습니다. 예. 우리는 처음부터 사드 배치의 최적지는 국회다. 예. 우리나라의 영토와 예산이 들어가면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 예.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도 애국자고 반대하는 사람도 애국자라고 했습니다. 중국 경제 보복을 막아야 된다.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지금 현재는 사드를 우리나라에 갖다가 배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철수 후보가 국가 간에 이루어진 협약은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계속 돼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반대 당론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 수정하실 겁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검토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요. 예.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 비리를 밝히라고 하십시오. 안철수 후보의 딸 재산은 예. 요구를 하기 때문에 밝힙니다. 알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전 정부 합의는 다음 정부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존중해야 됩니다. 아니, 국가 간에 서로 합의한 것은 정권 차원에서 합의한 게 아니라 국가 간의 합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에서는 지금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엔 제재 국면이라는 겁니다. 거기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 정부에서는 미국과 중국 정부와 이제 소통해서 중국이 북한 제재에 적극 협조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미국의 사드 배치 철회를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게 어떤 결과가 되든 우리도 명분을 가지고 실제로도 외교적으로 우리의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세계의 양자 토론, 문안 토론. 네, 오늘도 문님, 안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북아시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핵 위기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한반도 리스크 폭파조 조장 문재인입니다. 나라 걱정하기 전에 당신 집안 단속이나 제대로 하십시오. 당 선대위 하나 제대로 못 꾸리면서 무슨 북핵 위기 해소를 말합니까? 수신제가 치곡병천합니다. 아니, 남의 집 걱정하실 때가 아닐 텐데요. 한 후보님, 따님 재산 언제 공개할 겁니까? 우리 딸 재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주식도 없습니다. 차는 2003년식 똥차입니다. 아니, 재산 내역을 공개해야지 그냥 얼마입니다. 발표만 하면 누구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전두환도 자기 재산은 29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전두환이 29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 믿어야겠네요. 그런 전두환한테 표창받아서 좋아했던 사람 누굽니까? 아니, 누가 좋아한다고 했습니까? 말을 지어내지 마세요. 제가 전두환 정권 때 뭘 했습니까? 억울하게 잡혀간 불임 학생들 변호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변호사하고 말이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불임 학생이라니요. 아무리 전두환이 나빠도 임시 못했다고 잡아갑니까? 호호호호호호. 한 대표님, 그건 불임이 아니라 불임입니다. 불임. 뭘 알고 좀 말씀하세요. 저 문재인 누구처럼 적폐 세력 표나 얻으려고 이명박근혜 코스프레 안 합니다. 석연치 않는 해명, 여기에 국민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한 후보님 따님 인근에서 유학하는 분들이 제보를 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그 돈 갖고는 못 산다고요. 자기가 돈 벌어서 유학한다는데 무슨 제보입니까? 미국에서 스스로 유학도 하면서 차도 사고 저축도 한다니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거죠. 한 대표님, 독일 교포들이 정유라 털듯이 미국 교포들이 따님을 털까봐 돌리시는 겁니까? 나는 내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혼자 독립해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잘못 들으면 독립이 아니라 내놓은 딸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딸 재산이 얼마인지 몰랐다가 혹시 오늘 물어본 거 아닌가요? 그러다가 선거 앞두고 고승덕처럼 미안하다 이러지 않나 염려됩니다. 당신은 아들 취업 비리나 밝히십시오. 제대로 해명 한번 해봤습니까? 안 대표님, 이미 선관위에서 제 아들 의혹 제기는 허위의 사실이다 이렇게 판정했습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가짜뉴스 단속 엄청 셉니다. 그런 식으로 불안 조장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국민 불안 조장하는 안보 무능 정치인입니다. 아니죠. 안보에 대한 제 입장은 확고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는데 한국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어림없는 일이죠. 그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동의하고 안 하고는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결정할 것입니다. 호호호호호호. 한 후보님, 김치국도 적당히 드셔야지요. 안보 불안은 한 후보님이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 입장부터 확실히 하십시오. 사드건 선제 타격이건 당신 반대로만 할 겁니다. 아, 그래요? 제가 만약 사드 찬성하면 저는 반대할 것입니다. 제가 원자력 발전소 반대하면 저는 찬성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대통령 당선되면 저는 낙선할 것입니다. 가만히. 낙선. 사회자! 왜요? 오랜만이다. 새끼요! 거의 시끄러운 새끼들, 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어디서 그 안보를 논하는 거야? 어? 안보는 나한테 물어봐야지. 아이고, 이님 나오셨어요. 제5공화국 신군부 국보위 출신이라서 안보에 빠삭하신 모양이죠? 이 씨발 새끼, 요즘 뜸허다 했더니, 또 기어올라, 이 새끼야. 그 대선도 못 나가실 것 같던데,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와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론. 네. 이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나는 문안, 이 두 새끼가 하는 거에 다 반대한다고 봐요. 만약에 한 사람은 반대하고 한 사람은 찬성하면요. 그땐 나는 중간에 서야지. 사드 배치 헐까 말까. 이게 내 입장이라고 봐요. 만약에 둘 다 경제민주화를 찬성하면 그러면 나는 반대해야지. 가만히 있자. 뭐야 이거? 하이 새끼, 이 또보 새끼한테 말렸어. 자자, 이제 문제 하나 내시죠. 너 이 새끼가 어른 갖고 놀려? 너 약국에서 조루 치료제 뿌리 가다 걸렸지, 이 새끼야. 어쩐지 너 닮은 똥보가 그 약국에서 얻어맞더라고. 너지, 이 새끼야.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 조루 치료제. 그게 제가 왜 필요합니까? 이 새끼.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났구나, 이 새끼야. 네가 집에서 쫓겨났는데 조루 치료제가 왜 필요해? 이 무능한 새끼. 너 이 새끼 그 별명이 그거라면서 쾌걸조루. 그만하세요 좀. 문제 내시고요. 이 새끼 성깔 있어, 이 새끼. 자, 오늘의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안 후보 측에서 지난해 1월에 이분과의 대화를 몰래 녹취하고 부분적으로 공개해서 논란이 됐었지. 오늘의 정답인 이분이 안 후보한테 당신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지했다. 이렇게 뻥카를 쳐가지고 난리가 났었다고 봐요. 지난 정부 때의 영부인이기도 했던 분, 시민운동가로도 명성이 자자한 이분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정답. 네, 문님 정답은요? 영부인이라면 이분이 아마도 한 후보님을 지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답은 적폐 세력 MB의 영부인 김윤옥. MB하고 나하고 왜 자꾸 엮습니까? 오늘의 정답은 영부인이라고 했지요. 자, 정답 김미경. 벌써 영부인이 되셨겠습니까?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이 맞히셔야겠습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보내드립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안토론 마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이승준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승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지금 각 당, 특히 1, 네. 2위를 다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후보 간 검증이라고 봐야 할지, 네거티브 공방이라고 봐야 할지, 이와 같은 치열한 검증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후보의 딸 재산 공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안철수 의원 포스코 사회이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그 내용부터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제 안철수 후보 딸 재산 공개 관련해서는 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앞서 의혹을 제기했었죠. 예.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딸의 재산 공개를 독립승계를 한다는 이유로 고지를 거부해왔다. 네. 재산을 공개하라고 했고요. 예. 실제로 이거는 그동안 청문회들 보면 이제 아들이나 아니면은 따로 산다는 이유로 재산을 고지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상 그 자식에게 자기의 어떤 돈을 재산을 물려준다거나 땅을 숨겨놓는다는 방법으로 쓰였기 때문에 검증에 대한 요구는 지금까지도 많이 있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논란이 이어지자 오늘 국민의당에서 대변인이 직접 기자들에게 이제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딸 재산은 1억 1,200만 원이고 매년 3만 달러 정도 소득이 있다고 지금 밝혔고요. 이제 관련 서류를 공개한 건 아니고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도는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 스탠퍼드 대학이 발행한 등록증빙 서류나 미국 세무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통해 보면 소득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딸에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었는데요.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해서 그 재판 기록에 보면 아파트 월세는 얼마였고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이제 밝히긴 했어요. 네. 예. 그 자료를 다 공개하지 왜 알아서 찾아보라 이럴까요? 일단은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는 이제 네거티브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이제 독립생계였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한 것일 뿐이지 숨겨놓은 것은 없다. 이제 정책과 비전 경쟁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잡고 있고요. 요 이제 부분들은 언론이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이제 찌라시라고 하죠. 이제 돌고 있는 내용은 이제 안철수 후보 딸이 거주했던 곳이 월세가 얼마더라, 더 고급 동네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어서 이것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리에서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기자회견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같은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더 서류를 증빙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있고요. 추후에 이제 국민의당이 어떻게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걸 깔끔하게 안 끝내죠?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뭐 그런 증빙 서류들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실제로 그렇다면 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자녀나 친인척의 재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돈을 숨겨놓는 공간으로 쓰는 경우가 그동안 청문회나 아니면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에서 있었던 사례들이 많아왔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뭐 증빙 서류나 이런 것들이 언론이든 민주당이든 검증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보면. 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의 포스코 사회이 사건, 이건 어떤 의혹입니까?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이 포스코가 사실 지금 뭐 많이 망가졌다고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MB정부에서 정준현 회장이, 그리고 여기에 MB정부 실세들, 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나 이런 분들이 개입해서 망쳤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서 포스코가 그 성진지오텍이라는 전종도 회장이라고 이제 이 MB정권 실세들과 가까웠던 이 사람이 회장을 했던 회사를 인수해서 쉽게 얘기하면 비싼 값에 인수했지만 이 회사 자체가 부실이 쌓이는 바람에 결국 워크아웃을 하게 되고 포스코가 손해를 본 사건이죠. 물론 이 기업 배임 같은 경우에는 좀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의도적으로 이거를 했냐 안 했냐 여러 가지 문제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좀 배임 문제 같은 경우에 좀 더 신중하게 보긴 해야 되는데요.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거는 당시에 포스코 사회이사회 의장이 안철수 후보였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 성진지오텍 부실회사를 인수하는데 알고도 승인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요. 오늘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는 안 후보 측에서 이제 회의록이 다 공개돼 있던 거였고 사실상 안철수 의장은 간단한 보고만 받았지 뭐 자세하게 내용을 알 수는 없었다 이런 논조로 해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박범계 의원의 주장은 일단 이사회 회의록이라는 게 기업들이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로 해놓지는 않습니다. 보통 중요한 내용들은 다 비공개로 돼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 역시 2009년에 한 차례 공개한 거 말고는 이사회 회의록이 없었다. 일단 거짓 해명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당시 그 특혜 인수 논란이 불거질 때 그 인수 과정을 보면 박범계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에 이제 임원들이 이사회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성진지오텍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부채 비율이 2008년, 2009년에 확 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과연 안 의장이 이것을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인수하는데 손을 들어줬느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고요. 당시에 이제 안철수 의장이 그런 의견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인수하는데 이해 충돌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한번 알아봐라 이런 의견까지 제시한 거 보면 당시에 그 전반적인 사항들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이제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뭐 부채 비율이 7,000%에 육박하는 성진지오텍의 경영 상황을 모르지 않고도 찬성했다. 이렇게 본다면은 글쎄요.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국가경제수장으로서 과연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강조했던 공정경제론을 강조했잖아요. 공정경제론. 그러니까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경쟁을 통해서 기업들이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던 부분이고 본인도 사회이사 거수기로 전락한 사회이사 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해왔어요. 기업인으로서.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의혹이 사실이라면 자기가 말한 분과 반대되는 대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판을 받을 수 있죠. 이게 물론 근데 이제 제가 전제 조건하면 배임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기업의 배임은 이게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치려고 했느냐 아니면은 상황 따라서 이게 실수였냐 이런 문제들을 좀 규명돼야 되기 때문에요. 조금 더 규명이 필요하고 법적 판단은 좀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 안철수 의원은 내로남불이에요. 보면은 앞서서 딸 문제도 그렇죠. 딸 재산을 진작에 공개를 하지 왜 공개 안 해가지고 의혹을 키웠는지. 또 본인이 말이죠. 그 예전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했는데 이 발의 내용을 보면은 직계, 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 등록한 직업에서 받는 수입 뭐 이런 세부 사항들을 다 공개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딸이 바로 직계 비속 아닙니까? 네, 그 당시 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새 정치가 뭐냐라는 이런 질문들에 이제 꺼내놓은 카드들이 어떤 이런 법 관련된 것들이었거든요. 보면 뭐 음서제 방지법이나 아니면은 공직자 재산 공개 관련된 것들을 이제 꺼냈던 거였는데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딸 재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더 비판을 받아왔고요. 실제로 좀 빨리 공개할 수 있었는데 좀 며칠 늦게 공개한 거는 뭐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요.
새정치를 얘기할 땐 본인이 이제 새정치를 주도할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개혁의 리더인데, 아니 실상을 보게 되면은 본인은 예외야. 자기가 얘기하는 새정치에. 이거 왕이 되겠다는 얘기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네, 만약에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네. 분명히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쌓았던 이미지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항상 깨끗한 뭐 기업인, 그다음에 새로운 혁신 경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사실로 다 드러난다면 타격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네거티브 그만하고 정책 경쟁하자. 아니 정책 경쟁을 하려면 본인이 그런 정책을 주도할 도덕성, 신뢰 이것부터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책 경쟁과 동시에 어쨌든 네거티브 검증은 네거티브라는 표현이 그렇고요. 후보자 검증은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좀 뭐 감정적이거나 아니면은 좀 사실과 관련되지 않은 가짜 뉴스식의 거는 네거티브고 지양돼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지 뭐 정책 경쟁도 할 수 있고 실제로 또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정보가 되니까요. 네. 이것들은 또 규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그리버드 임진각에 갔더만 이어보니까. 네, 그렇죠. 뭐 예상 가능한 행보긴 하죠. 지금 어쨌든 한반도가 긴장이 고조되는 거 아니냐. 미국 전략자산 같은 경우에 지금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고 있고 이런 와중에 당연히 이제 홍준표 후보가 쓸 수 있는 게 전가의 보도처럼 이제 안보 불안을 강조할 것을 예상했는데 역시나 뭐 임진각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고요. 당연히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는 좌파 정권이 들어선다면 미국은 우리와 상의도 없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도 있다. 사실상 이거는 호도잖아요. 예. 이게 어쨌든 국방과 외교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인데 예. 여기서 색깔론을 들이댔고요. 예. 그다음에 당연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이석기 의원을 뭐 과석방해주고 복권시켜준 장본인이 당시 민정수석의 문 후보라면서 예. 문 후보에게 우리 미래를 맡길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또 국민의당까지 따라와 비난하면서 좌파 1중대와 2중대라고 비난도 했습니다. 네. 하여간 있는 거 없는 거 다 던지는군요. 하여간. 네, 오늘 뭐 많은 것들을 했고요. 또 이제 본심도 드러냈어요. 예. 보수우파 대통합만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선택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그 뭐 바른정당과 나머지 세력까지 통합해서 자기가 보수우파의 리더로서 모습을 보이겠다는 본심까지도 드러냈고요. 그래요. 홍준표 후보가 어떻게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지금 저조한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어떻게든 반등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겠죠. 네, 그렇죠. 제일 또 이 홍준표 후보에게 아픈 부분은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지지율이 간다는 여론조사들이 나오다 보니 예. 이제 여기서 갈 곳 잃은 보수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더 색깔론이나 오늘 보면 이제 애국 세력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예. 그동안 대한민국을 일본 분들이 이대로 갈 수는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뭐 탄강, 월남, 파병, 그다음에 중동에서 피땀 흘려 가난을 이겨낸 불굴의 국민, 이게 보수의 가치라며 이제 보수층의 마음을 잡으려고 오늘 여러 가지 말들, 말 그대로 지금 언론에서 입이 풀렸다고 하는데 이 도지사 사퇴한 이후로 예. 이제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입이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려서 이런 말들을 쏟아낸 거 아니냐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조원진 의원이 탈당을 하고 새누리당이라고, 예. 소위 그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만든 그 당에 들어가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조원진 의원이 그런 말을 했더군요. 홍준표, 유승민으로는 지지율이 더 오를 수 없다. 이렇게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은 또 박근혜와 사전 교감을 나누고 탈당한 것인데, 이렇게 보수가 하나로 뭉치는 게 아니라 계속 분화돼 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보수 후보의 파이가 더 커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이승준 기자님은? 오히려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고 이제 쉽게 볼 수 있죠. 보면 어쨌든 지금은 반성하고 보수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겠다는 얘기를 해도 모자란 판에 지금 분열돼서 서로 지금 헐뜯고 있고 실제로 뭐 이제 새누리당으로 간 의원들 또 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아무리 이게 좋게 선의로 봐주려고 해도 자신의 지역구 다음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대구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향수들을 자극해서 하는 것이 과연 한국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네, 이렇게 갈 경우에는 보수가 한동안 길을 잃고 헤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뭐 후보 등록 전후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거나 후보 단일화의 기본적인 대화의 틀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직은 판단하기 이를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사실상 그 틀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유승민 후보의 또 결정이 달려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손을 잡을지는 알 수는 없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유승민 후보랑 그다음에 이제 삼지대라고 하고 뛰쳐나간 김종인 후보 같은 경우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하지만 그렇게 손을 잡더라도 영향력을 얼마나 끼칠 수 있는지는 좀 부정적으로 전망이 되고요. 지지율 추이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이승준 기자님은 또 한겨레 편집국 내의 정치팀은 전망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정말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남은 시간 한 30일이 안 되죠, 이제. 그렇죠.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문 후보와 안 후보 쪽에서 네거티브라고 해서 검증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책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정책 얘기가 얼마나 먹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변수가 안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지금 뭐 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긴급 안보 회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사실 지금 반응은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안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기자들에게 한 얘기에서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거부의 뜻도 비쳤고요, 보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정책 경쟁 플러스 안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장의 다음 주까지의 지지율은 조금 거기서 변수가 날 것 같아요, 보면. 알겠습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이 흐름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에 그 어떤 양상,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세다 그러면은 이건 뭐 역전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뭐 주춤한다든지 하향세로 나타난다면은 이거는 뭐 조정기를 거쳐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뭐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안 후보의 지지층 같은 경우에 변수가 많잖아요. 보수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따라 달려 있고 결국 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토끼들이 확고한 지지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잘 나가질 않아 거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 후보는 얼마나 더 확장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딜레마긴 해요. 이게 보수층 지지까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의 프레임을 잡아야 될지는 여전히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검증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가운데 있는 분들이 빠져나갈 확률이 높죠.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보수 쪽 같은 경우도 변수가 있지만 중도층 같은 경우도 결국 안 후보의 장점들을 보고 지금 선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안 후보의 기존에 쌓았던 이미지들이 무너질 경우에는 중도층의 마음도 흔들 수도 있고요. 보수층 같은 게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군요. 국민의당 안에서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또 호남에 기반을 둔 유권자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속적인 안철수 후보의 우클릭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을까. 뭐 성향상 문재인 후보를 싫어하더라도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보수당 쪽과 손을 잡는다거나 연대하려는 시도 자체가 보이면 아무래도 마음을 졸릴 확률이 높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 후보 같은 경우도 계속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게 호남 지지층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호남 지지층이 아니라면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한다면서 보수 측과 손을 잡는 모양새를 취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결국 호남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안보 같은 경우에 지금 모두 다 어쨌든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한반도 위기 대처해야 한다는 건 컨센서스는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안보 쪽에서 차별은 되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정책들을 보면 지금 각이 서고 있는 거는 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쪽이고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간과 기업이 시장 안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부딪히면 이제 두 후보의 어떤 성향이나 가치, 철학 같은 게 조금 더 부각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변수, 오늘도 방송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규제 관련한 인식차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뭐 규제 프리존 그거 관련해서도 지금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승준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대한민국 대청소. 인권운동가 고상만 반장 만나겠습니다. 고 반장님. 네,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예. 고 반장님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제가 좀 유감스러운 게 본인이 명확하게 자기 스탠스를 이른바 적폐 세력에게 잘 보여서 거기서 얻는 표로 뭘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더욱더 공고히 해가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5년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안철수 후보가 무조건 문재인 후보 한 명만 이기면 된다. 어떻게든 이기고 뭘 하든 이긴다. 그렇게 해서 이긴 다음에 내가 잘하면 된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유감스러운 선거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저는. 예. 말을 굉장히 점잖게 하시네요. 아, 예. 저는 원래 점잖게 늘 앉았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 안철수 후보가 인권 신장을 위해 뭐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의.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늘 얘기하지만 새정치, 바꾼 정치, 이번에 뭐 이원주 의원도 가면서 뭐 또 새정치 얘기하고 했는데 도대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적폐 청산 또 정말 뭐 자기가 촛불 집회를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과도 다르지만 그러한 발언으로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손짓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조갑재 같은 사람이 차악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전 정말 그런 태도가 많은 사람들을 모욕시키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른바 탄기국,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 중에 52%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을 비난할 생각이 없고요. 또 그 사람에게 표를 얻으려고 하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너무 과하게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다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정말 우리와 다르지 않은 건강한 대한민국, 미래, 희망, 비전 이런 걸 생각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심각하게 다시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 어떻게 우리가 박근혜의 사면을 발언하니까 그 사면을 기대해서 안철수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될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거는 정말로 안철수 후보를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의 진짜 희망이라고 생각해서 지지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의 인권의식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여쭤본 건데 사실은 이제 다음 정부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이 박근혜에게 전무한 인권의식을 내재하고 그러면서 인권 선진국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선진국 업그레이드 이런 표현이 사실은 보수 정부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하여간 전무한 인권 의식을 새롭게 정권의 기반으로 삼는 그런 새 정부를 기대합니다. 저기 국가인권위원회 수술도 불가피하겠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김 PD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이명박근혜 9년을 거치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국가인권위 문제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인식, 사고를 갖는 새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 국가인권위원회 흑역사가 된 국가인권위원회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적폐 대청소 주제로 오늘 정했는데요. 예. 생전에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신과 격이 없이 가까웠던 민주화 동지들 만날 때마다 예. 늘 자랑 삼아서 언급하셨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임기 중에 출범시켰던 3개의 국가기구에 대한 스스로의 자부심이었는데요. 첫 번째, 제가 일했던 바로 그 기구입니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든 것. 이걸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이 이 기구를 만들어서 과거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 권력하에서 숨져간 이들의 진실을 밝히는 것. 이를 통해서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가 과거 중앙정보부의 발표와 달리 타살됐다는 걸 밝혀냈죠. 예. 그리고 또 인혁당 재건이 사형수 바로 얼마 전에 기일이었는데 바로 이 4월 9일 날 박정희 유신 독재에 의해서 8분이 사형당했던 그 억울한 죽음의 진실도 조작됐다는 게 밝혀졌고요. 예. 그리고 또 장준하 선생님 부당한 공권력 개입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 이런 것들, 부도덕한 국가 권력의 범죄는 역사가 기억한다는 교훈을 남긴 바로 그 기구죠. 이 기구를 만든 것. 두 번째가요. 국무총리 소속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출범시킨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과거 국가공권력의 잘못 인정하고 그 국가공권력이 독재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었던 또는 죽임을 당했던 이런 분들의 민주화 공적을 따져서 최소한의 예우와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 하셨다는 것. 이걸 굉장히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었다. 예. 권력의 속성은 필연적으로 인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 권력에 도전하고 도발하는 거를 방치하지 않겠다. 이런 건데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박정희도 민주주의는 내가 하는데 한국식 민주주의를 하겠다라는 회개망측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학자들이 만들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곡하가세해서 예. 권력의 달콤함을 나눠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어도 또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 보면 또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바로 이러한 독재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권을 탄압했는데요. 이 인권 탄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표현의 자유죠. 지금 우리 김 PD님이나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이 방송이 어느 시대에는 그냥 방송 중에 잡혀가던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뭐 예전에 인쇄소에서 안 찍어주니까 등사기로 밀다가 그대로 잡혀간 게 바로 또 박정희 전두환 정권 하에 독재였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탄압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 더 이상 탄압하지 않는 시대를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국가인권위를 만들었던 건데요. 이렇게 이제 국가인권위를 만들어서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역할을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 처음에 이제 인권위가 출발할 때 정말 이게 국민의 든든한 백으로서 국가인권위가 기능하리라고 크게 기대를 했죠.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인권위가 출범한 후에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그야말로 전 세계 국가로부터 모범 사례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러웠던 국가인권위.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자랑스러웠던 인권위원회가 만신창이 조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예. 그런 말씀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이, 뭐 잘 알죠. 예.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자랑이었던 이 인권위가 지금은 5점의 수준으로 이르게 됐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돌이켜 생각해보면 바로 2009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낙하산 인사로 내리꽂은 현병철 씨가 인권위원장 취임하면서부터 이 비극이 시작됐거든요. 예. 아마 돌이켜보시면 떠오르실 텐데 2009년 7월에 인권단체의
극렬한 반대 속에서 이명박이 낙점을 받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바로 현병철이었습니다. 예. 왜 이때 현병철 씨의 인권위원장 임명을 반대했느냐? 아까 전에 우리 김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걸어온 길이 인권운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법학자 출신인데 이 사람 본인 스스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가 인정한 인권문외한 인권위원장에 임명된 직후에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현병철 씨가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데 뭐라고 당시에 했느냐면요. 자기는 인권위와 인권 현장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인터뷰를 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한 발 더 나가서 차라리 모르는 게 장점. 이런 황당한 발언을 당당하게. 예. 그런 인물이 인권위원장 됐으니까 그 후에 그 행보는 정말 다물어지지 않는 경악의 연속이었는데요. 인권위원장을 이런 사람으로 임명했으니까 그 다음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했던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람이 사무총장인데 그 사람과 또 상임위원 역시 다를 리 없었죠. 현병철 위원장과 같은 시기인 2009년에 임명된 김옥신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해서요. 예. 2010년 10월에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김영애 그리고 2011년 3월에는 그 유명한 유라이트 출신 정말 이 사람이 무슨 인권하고 상관이 있어요. 근데 북한 인권 어쩌고 하면서 홍진표 상임위원을 그리고 2014년 3월 바로 이 인물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냐? 아마 들으시면 그러냐고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 2014년 3월에 바로 이 유라이트 출신의 홍진표 상임위원이 물러나니까 그 다음에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검사 출신의 유영아입니다. 유영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국가인권위의 그 중요한 위치인 상임위원으로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정말 어떤 지경인지 바로 지금 말씀하신 우리 박근혜의 변호사죠. 예, 지금 독점적으로 정보를 장악해서 최근에 함께 일했던 변호인들까지도 충돌을 일으킨 그 유영아 변호사. 이 사람이 국가인권위에 2014년도 바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그때 상임위원을 맡았던 사람인데요. 예. 이 사람이 더 면면이 화려해요, 사실은. 2014년도에 그 임기 만료로 물러나 홍진표 상임위원 이후에 이 자리를 물려받았던 이 유영아 어떤 사람이냐. 예. 검사 출신인 그는 재직 당시, 그러니까 검사로 있을 당시에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계까지 받았던 비리 전력 검사죠. 예. 이걸로 또 유명했던 사람이고 또 특히 이명박 당시 BBK 사건이 있었을 때요. 그 김경준 기획입국을 주도했던 인물로 직전까지는 새누리당 경기 군포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지냈던 정치인 출신이거든요. 아이고, 이런 사람을 국가인권위에 상임위원으로 앉혔으니 어떻게 일을 했겠습니까? 인권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적인 행보를 걸어온 거고 그런 걸 또 하라고 주문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부적절한 사람이었느냐. 야당과 인권단체의 반발은 뭐 당연한 일이고요. 예. 심지어는 같은 경력을 가졌던 여당에서조차도 그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건 부적절하다라고 해서요. 국회 비준 과정에서 이게 찬성이 138표, 반대 88표, 기권 8표인데 당시에 그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숫자만큼도 찬성표를 받지 못할 정도로 같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거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 현병철 또 지금 말씀드렸던 유영아, 홍진표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인권위를 맡겼으니 그 국가인권위 어떻게 되느냐.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거치면서요. 세계적인 국가인권위 모범 사례로 격찬받았던 대한민국 인권위는 추락하고 말았는데 그 단적인 예가 지난 2014년부터 세계 120여 나라의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이른바 ICC라고 불리는데 여기에서 A 인증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세 차례 연속
등급 보류 판정을 받게 됩니다. 등급 보류 판정이면 아주 등외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정말 수치스러운 판정을 받게 된 이유, ICC가 보낸 권고문에 의하면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 우려였어요.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이 없고 또 이러한 시민단체, 인권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ICC가 우려했고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련 법안을 준수해라. 즉 국가인권위원회 법안 제5조 2항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라. 이런 아주 상식적인 문제 때문에 ICC로부터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건데요. 예. 최소한의 기준 자격과 상관없는 무자격자, 이 무자격자를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실태를 이제 지적받은 건데 바로 이런 부끄러운 문제들 생각해 보면 과거 이명박 정부나 이 박근혜 정부가요.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망신을 초래했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인권위를 승리한 권력의 전리품으로 그러한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거추장스러운 이스라만한 단체로 만들기 위한 뭐 그래도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까 기왕이면은 아예 생각이 없는 이 분야에 있어서 문외한인 사람을 갖다 앉힘으로써 인권위원회를 기반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좌파들을 어떻게든 입막고 발을 묶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한마디로 무력화시킨 거죠. 그렇습니다. 예, 무력화시킨 건데 지금 김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의외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구잖아요. 네. 국가인권위는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바꾸려고 이걸 무력화시킨 거예요. 아, 직속기구로 만들기 위해 애를 썼지 직속기구가 된 건 아니다. 예. 이 국가권력기구의 독립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국가인권위는 어느 조직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독립적 기구로 되어 있었던 건데 이거를 이명박이 자기 직속으로 두려고 했는데 시민단체가 싸우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엔 이 조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람들을 위원장으로 상임위원으로 대거 보내면서 그러면서 독립성이 완전히 무너진 건데 자 과거엔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그러면 독립성의 위상을 지켜줬느냐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2003년도 이라크 파병 문제를 둘러쌌던 파문인데요. 2003년 당시에 가장 뜨거운 핫 이슈는 이라크 파병 문제였거든요. 예. 당시 유감스럽게도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 군대를 이라크에 파병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근데 이제 당시에 뭐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노무현 대통령은 뭐 북한과 미국의 긴장 관계가 조성돼 있으니까 뭐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도 또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여하간 이때 그래도 당시에 또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든 비전투병으로 보내려고 애를 썼던 것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러한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니까 당시에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17대 임종인 국회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격렬히 반대하고 이렇게 대립각이 일어났을 때 국가기관이었던 인권위원회가 매우 주목할 만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바로 그것이 공식적인 파병 반대 입장 발표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기관에서 대통령의 판단을 다른 누구도 아닌 국가기구가 반대하고 공식적으로 나서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보수적이었던 관료 조직이 크게 붕괴하는데요. 이렇게 대통령의 입장을 면전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이 기구를 그대로 놔둘 수 없다 하면서 당시에 김창국 인권위원장 등을 징계해야 된다는 그 안이 국무회의에서도 분출하고 막 이러고 있었을 때에 바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옹호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인권위는 바로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든 조직이다. 괜찮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러한 인권위의 독립성을 옹호해 줬는데, 그런데 바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2009년 12월에 이렇게 독립성을 갖고 있었던 인권위가 어떻게 무너졌느냐, 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철거민과 경찰이 대치 중에 사망했던 용산 참사 사건, 바로 이때에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낼 것을 두고 논쟁이 있었을 때요. 예. 이때 당시만 해도 노무현 정부가 임명했던 인권 전문가들이 다수가 인권위원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용산 참사 사건의 재판에 인권위가 의견을 내야 한다 이러면서 현병철 위원장을 압박하니까 이에 대해서 현병철 위원장 어떤 식으로 화답했느냐, 일방적으로 회의를 산회시킨 다음에 그리고 자리를 이석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이가 없었던 거죠. 위원들이 이렇게 의견을 내야 된다고 압박하니까 그냥 자리를 떠버리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당시에 현병철 위원장의 발언 뭐라고 했느냐, 독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인권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데, 이후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줄사퇴를 하기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또 660개의 단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하면서 했는데도 현병철 끝까지 버텼고, 거기서 버틴 거를 넘어가서 2012년도에는 바로 이 현병철을 이명박 대통령이 또 임기 3년을 연장해서 2015년 6월까지 연임해갖고 이 인권위원장까지 임명을 해줬습니다. 너무 뻔뻔해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 뻔뻔한데, 바로 이렇게 임명 연임된 이 현병철 위원장 재임 기간에 일들 몇 가지 일화 더 얘기하면, 그 유명한 2011년 11월 한겨울에 당시에 시위에 나섰던 국민들에게 경찰이 한겨울 물대포를 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인권위원회 홍보대사였던 방송인 개그우먼 김미아 씨가 한겨울 물대포는 살인행위다, 이거에 대해서 인권위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만약 입장 표명을 몇 월 며칠까지 하지 않는다면 인권위 홍보대사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그렇지만 현병철은 끝내 어떤 논평도 하지 않았고 결국 김미아 씨가 물러났죠. 예. 자, 슬픈 일입니다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참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이것도 정말 꼭 한번 기억하셔야 될 분노일 것 같습니다. 한진중공업에서 정리해고 문제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고공 크레인 농성할 때 이 문제가 장기화되니까 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했을 때, 예, 이때 돌아온 이 헌병철 국가인권위원회 답변, 위법 농성자의 인권은 고려치 않겠다. 이런 건 정말 인권위가 해야 될 일인지 경찰이 해야 될 일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잘못된 인권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국민의 든든한 백으로 다시 제대로 돌려놔야 한다. 이명박근혜 9년간 자격 없는 인사들을 위원장과 인권위원으로 내려보냈던 이러한 인권위를 다시 인권 전문가들에게 돌려주고 그들의 힘으로 다시 국민의 든든한 힘이 돼서 정의와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염원하고요. 예. 그러한 인권위를 만드는 새 정부 출범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오늘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 반장님. 예, 고맙습니다. 김용민의 주크박스입니다. 한때 금지곡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훗날 천민자본가였지만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어떤 사람이 청와대 뒷동산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시위대의 이 노래를 듣고는 남다른 감회에 젖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위대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서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위를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이 이명박 씨와 정치적 대척점에 선 인물, 바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요. 문재인 후보의 애창곡도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2012년 모교인 경희대학교에서 여러 차례의 강권한 끝에 부른 아침 이슬. 노래 가사에 부끄럽지 않을 정치를 기대하며 함께 듣겠습니다. 긴 밤지 세우고 푸린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에 바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하는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이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를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4월 11일 이제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교수님은 찍으실 후보를 정해 놓으셨습니까? 네, 정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 못 하시죠? 네, 뭐 잘 아시면서. 그래도 대략 힌트는 주셨어요. 소수정당이다라고 말이죠. 네. 그래. 아니, 정권 교체의 의미를 내재하고 있는 거대 정당 후보가 낙선하면은 그거 어떡합니까? 사표 방지 심리는 없으세요? 왜 없겠습니까?
있으시군요. 네, 예, 네. 예. 저는 정말 한국 사회에 쌓인 폐단들을 어떤 식으로 깊이 성찰하고 그걸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청산해 나갈 수 있을지, 그 토대 위에서 어떤 미래를 상상할지, 예. 관련된 철학이 있는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어떡합니까? 이러다가는 뭐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 만약에 된다면은.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네. 예. 기본적으로 촛불 대선이란 말을 쓰던데요. 예. 뭐 장미 대선이 아니라. 예. 이 촛불 시민들의 요청 또는 명령을 진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받아들인다면 뭐 다른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저희가 이런 얘기 나누면서 정당 이름이 단 한 번도 거론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런가요?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자,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촛불 혁명이 과연 완수되느냐, 완수가 못 되느냐, 뭐 반쯤 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사실 뭐 저는 뭐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네. 제 선택 기준은 촛불 혁명이 승리할 수 있는 최상의 후보, 그런 후보를 선택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대략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염화시중이나 이신전심이지 그걸 꼭 말로 표현해야겠습니까? 예. 예, 아 정말 그렇게 해서 완수가 된다면 이건 진짜 체제가 이제 존치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헌법 아래에서의 그 혁명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의 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 얼마나 다급하면은 조갑제나 윤상현 같은 사람이 어떤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까지 얘기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신들도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일련의 언행들을 보면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는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 PD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 그 시민들의 기본적인 판단을 신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초조해하진 않고요. 초조해하는 그 국민들의 마음을 또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 보듯 하십니까? 낙관적이냐고요? 예. 그 일련의 촛불 시위를 쭉 옆에서 보면서 이런 촛불 시민들의 뜻, 요망을 외면하면은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정치 세력의 재등장은 한국 사회에 또 다른 깊이 있는 추락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그 인식은 바탕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뭐 흔들리는 건 단련하기 위한 기회로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긴장하고 끝까지 깊이 있게 또 자신도 바라보면서 시민들의 뜻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라는 또 다른 명령이 아닐까. 그게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성의 간지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어떤 새로운 흐름들이 더욱더 한 사람이나 어떤 세력들을 단련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박근혜 씨가 감옥 들어가기 전에 애창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빙고라고. 빙고의 가사 한 대목 제가 소개를 하면은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맞아요. 네. 그 쉽게 어떤 그 권력을 장악하면은 오히려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김 PD가 책 읽고 싶지 않은 모양이죠? 아이고 지금 눈에 안 들어옵니다 사실. 예. 그렇군요. 사실 오늘 날씨도 그렇고 책을 읽기에는 적절치가 않아요. 예. 이 햇볕 아래 뒹굴면서 벚꽃 구경도 하고 또 새로운 대선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고 바람직할 줄 아는데 그래도 또 해야 할 공부는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오늘은 고민을 하다가 지난번에 잠깐 제가 미래만을 얘기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 언급을 했었어요. 미래가 마치 뭐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과거를 다 폐기 처분하고 미래로 향해 질주하면은 미래가 우리를 환영할 것처럼 네. 어떤 환상적인 그림을 그리고 하는데 그야말로 대단한 일종의 기만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미래란 과거와 현재의 절실한 대화 속에서 구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대부분의 미래는 오래된 미래인 경우가 많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게 선물처럼 그리고 장밋빛으로 우리를 껴안아 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순진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서 그 미래를 얘기한 사람들 중에 또 4차 혁명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한동안 박아무개 씨가 4차 혁명을 읽었다 그러더니 또 누군가 계속 어떤 사람이 4차 혁명이 기수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미래 세대를 대표한다고. 그러면서 과거가 계속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과거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또 깊이 있는 대화를 전제하지 않은 미래는 이건 허상입니다. 때론 망상에 가깝습니다. 제가 오늘 고른 책은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예. 제러미 리프킨이 쓴 아주 논쟁적이었던 책이기도 하고요. 예.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는 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제러미 리프킨은 엔트로피로 유명한 사람이고요. 예전에 잠깐 지나가듯이 얘기했지만 육식의 종말부터 시작해서 노동의 종말이기까지 이른바 종말 시리즈를 내고 상당히 어떤 지성계에 충격을 준 그런 저술가이자 사상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떠오르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AI,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예. 인공지능이나 또 IoT라고 하죠. 사물 인터넷. 그리고 또 3D 프린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아주 환상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컴퓨터를 베이스로 한 모든 산업들이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 1996년에 발간된 노동의 종말에서는 대단히 비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로봇이나 자동화 그리고 컴퓨터 등이 우리의 미래를 장밋빛으로만 물들이는 게 아니고 노동의 종말이라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사라지게 한다는 예. 그런 불안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요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어찌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추궁에 들어가는 책입니다. 잠깐 한 구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사회 변혁을 초래하는 강력한 신기술 혁명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새로운 하이테크 혁명은 수백만의 사람들에게는 노동시간 단축과 복지 증진을 의미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근대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 시장의 장시간의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레저를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장밋빛 전망이죠. 예. 그러나 바로 이 기술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실업 증대를 야기할 수도 있다. 우리 앞에 놓인 세계가 유토피아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정보화 시대의 생산성 향상분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생산성 향상분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고 시장 부문에서 축출된 사람들에게 제3부문, 이른바 제3섹터라고 얘기를 하죠. 사회적 경제를 의미합니다. 제3부문의 일자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만일 하이테크 혁명으로 인한 거대한 생산성 향상분이 공유되지 않고 기업, 주주, 최고 경영자, 출연하고 있는 하이테크 지식 노동자들에 전유된다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는 전 세계적인 사회 정치적 격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대개의 경우 과학기술혁명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테크노피아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유토피아. 그런데 비판적인 지식인들이나 예술가들, 특히 문학자들은 이 세계를 디스토피아로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기계가 새로운 프롤레타리아가 되고 그 순간 노동계급에게는 끊임없이 해고통지서가 발부되는 상황이 도달하는 거죠. 예. 사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노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이 노동이라는 게 인간의 삶을 정의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사실 노동하지 않는 인간은 상상하기가 어렵죠. 이 지구상에 인류가 등장한 이래
노동을 상상하지 않는 인간은 얘기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예. 기술이나 로봇을 대표하는 컴퓨터나 이런 기술적 진보의 이 성과물들이 노동을 대체할 때 인간의 노동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수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때 인간은 어디에서 노동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 핵심적인 질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막연하게 기술 혁신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우리의 여가를 풍요롭게 제공해 줄 것이라는 건 하나의 그 허풍에 지나지 않는 정말 그 순진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레미 루피크는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노동시간의 축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노동시간이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정말 절반 이상 우리 한국의 경우는 줄임으로써 노동을 하되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노동의 의미도 찾고 그리고 노동에서 얻은 수입으로 자신의 삶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마련해야 한다고 얘기하고요. 예. 금방 읽어드렸던 제3부문의 강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공유경제의 활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사회 공동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제레미 루피크의 말을 빌면 강화된 상호 부조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러니까 경쟁에 의해서가 아니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어떤 풀뿌리 기업들이 확산돼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대기업 중심의 이 사회는 정말 그야말로 노동이 사라진 모든 그 로봇들이 예. 인간들 대체해버리는 아주 암울한 미래만을 제시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 여기서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의 미래는 사실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잖아요. 예. 그럴 때일수록 인간으로서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적 상상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업가들이나 몇몇 그 기업의 하수인 지식인들이 유혹하는 데 끌려갈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인간과 세계와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어떠한지,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어때야 할 것인지 깊이 있는 이해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 마지막 부분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생산성에만 기초하고 있고 따라서 기계에 의한 인간의 대체가 용이한 시장 경제와는 달리 사회적 경제는 이게 제3섹터입니다.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거나 환원될 수 없는 인간관계, 친밀감, 동료의식, 형제적 연대, 봉사정신에 입각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기계가 완전히 침투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영역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제3차 산업혁명으로 대체된 노동자들이 공식 시장에서 자신들의 노동력의 가치가 무용하게 된 후 생활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게 되는 피난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경제 논리에 맡길 게 아니고 인간관계, 친밀감, 동료의식, 형제에 입각한 연대, 봉사정신, 기부 이런 게 우리의 새로운 일자리 또는 노동의 영역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듯합니다. 예. 저는 이 제레미 루피 이 말에 정말 동의하는 편입니다. 최소한의 비용만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마을의 공동의 삶이 가능하다면 저는 거기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예. 정말 최소의 비용으로도 가까운 사람들과 친밀도를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서로 기여할 수 있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감성적, 문화적 관계들을 지속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기술혁명이 우리를 해방해 줄 것이고 우리의 삶을 여유롭게 할 것이라는 그런 헛된 꿈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힘이 저는 바로 인문학적 상상력 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을이 회복돼야 하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공약을 들고 나오는 대선 후보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상세하게 살펴보면 있을 줄 압니다만은 이런 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정말 미래를 과거를 튼실하게 딛고서 미래를 추측할 수 있는 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갖춘 지도자가 우리 사회를 끌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박원순 서울시장인데 사실은 그래서 마을 회복 사업에 상당히 많은 애정과 예산을 들인 그런 박원순 시장. 예. 네, 맞습니다. 박원순 시장 이번에 출마 안 하는데 교수님 지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제 그 뛰어난 분, 훌륭한 분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 막연한 환상보다는 이런 사회 변혁의 과정에서 인간 정신이 재탄생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모색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가 마을의 부활, 또 마을의 재구성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공부하기 싫었는데 책 소개해드려서 좀 송구하네요. 어떡하죠? 아닙니다. 너무 좋았고 뼈가 되고 살이 됐습니다. 예, 예. 여기 힘 얻으시고 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실은 요즘에 사는 동네 용인에 아파트가 있는 뒷산을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이게 뭐 저항하고 있어요. 뭐 님비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근데 그 산을 파가지고 뭐 그렇게 뭘 짓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부적절하지요. 산은 산대로 둬야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을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층간 뭐 그 같은 라인에서 이게 아이들이 서로 옆집 가고 윗집 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개발이 악화가 이렇게 마을을 양화를 구축하는구나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네, 그런 정서적 연대나 정서적 안정성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아마 기초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매일 일부 코너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께 도서출판 해토에서 협찬하는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이 책을 보내드립니다.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는 정원선 에세이스트와 나는 꼽살이다의 작가 배영란 작가가 집필했는데요. 세월호와 함께한 시민들의 3년을 기록한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네, 세월호 자원봉사자 10여 명의 인터뷰를 담아냈습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첫 번째 책. 네,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함께 드립니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위치한 두모실 펜션 이용권인데요. 남해바다의 절경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두모실 펜션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드립니다. 대지 2,000평과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의 고객에게만 서비스하는 펜션인데요. 카페, 바베큐장, 영화, 음향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는 조선일보 방일영 전 회장의 아들이자 현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형, 그러면서 현 조선일보의 사장이 누구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방상훈이었습니다. 정답자 카렌님, 평생 1번만 찍던 부모님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후 변하셨습니다. 네, 성냥팔이 소녀님,
딸 재산 공개하라는 요구에 동문서답하는 안철수는 남자 박근혜 같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문안토론 퀴즈 당첨자입니다. 당첨자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보내드립니다. 자, 어제 문안토론 퀴즈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 출동한 미국 항공모함 전단 이름을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칼빈슨 호였습니다. 정답자 봄의 향연님, 미국이 우리나라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네요. 부산에는 생화학 무기시설을 들여온다고 하는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페임 0625님, 홍준표에 대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표현이 적확합니다. 가출하면서 집에 불 지르고 나갔다. 네. 불 지르고 문 잠그고 나갔다. 이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순서 개그의 전당 헌재입니다. 지난 2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해주면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다. 내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영국 크롬웰 혁명에서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김평우 변호사는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단이 편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선일보의 평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라 대통령의 변호사라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말 그대로 17세기 영국 왕조를 뒤엎은 크롬웰 시대나 있을 법한 이야기다. 게다가 크롬웰은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다. 지금 탄핵 정국이 정녕 그런 것인가? 그런 것을 모른다면 변호사 자격이 없고 안다면 헌재를 협박하는 것이다. 슬프도다. 법률가들이여.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는 건요,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국회라는 우리나라 어쩌면 제1위 아니면 제2위의 권력기관하고 대통령이라는 국가의 원수, 이 두 권력자들의 싸움입니다. 권력기관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가 결국은 둘이서 싸우니까 만일에 이걸 헌법재판소가 없으면 시가전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내전 상태에 들어갑니다. 왜? 국회파와 대통령파가 국회파와 대통령파가 갈라져서 여러분이 영국의 역사를 보시면 알아요. 크롬웰 혁명,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수십만 명의 영국 시민들이 이 크롬웰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회파와 왕파가 싸웠기 때문에 그 100년의 슬픈 영국은 이 정치 격동기를 거치면서 거의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죽었던 거예요. 피를 흘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바로 미국을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국회파와 대통령파가 직접 충돌을 하게 되면 나라는 망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가 세력 균형의 말하자면 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쪽 한편 들면 안 되죠. 그런데 국회에 대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좋아. 무슨 방법을 써도 좋아. 이렇게 해주면서 대통령한테는 대통령 그거 말이야 그거 왜 최순실이 같은 사람하고 사겨? 아이고 뭐 조금 뭐 최순실이한테 무슨 돈 좀 벌게 해주려고 그러셨어?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는 다 놔두고 대통령의 직무 수행 방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헌법재판소가 공평하다고 볼 수 없죠. 분명히 국회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모든 재판 진행 절차는 분명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국회 편을 들고 있어요.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자멸의 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하면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이건 국가적인 불행이 와요.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